되면 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그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이고 도로 없는 땅은 맹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규정은 도로에 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규제,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규제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우선 도로와 관련되어 교재 살펴보시게 되면 이 말이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2m 동그래 놓습니다. 연면 자체가 2000제곱미터 이상 2000 동그래 놓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 3000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래서 6m와 4m 각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하고, 현재 만들어진 도로와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계단길 옆에 대지를 조성해서 단독택을 건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단길은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자동차는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는 도로로서 도로의 차량의 전폭은 보통 1.8m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함께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도로폭은 4m 이상인데, 가끔 인사동이나 서울의 북촌 한번 방문해 보시게 되면 골목길이 한 2m가 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와 관련된 설치 요건 중에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되고, 보행 안 되는 것 가능합니다. 폭 4m 미만의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소방도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것은 4m 못 미치더라도 소방도로로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만들어질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에 반드시 가능해야 되는 것은 뭐다? 보행.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의 경우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하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고, 그 고속도로 주변의 땅은 맹지이시 대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 뚫린다고 했는데 걔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자리이겠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나중에 고속도로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대신 고속도로가 용도 폐지된다, 그럴 때는 꼭 찾아와 주십시오. 고속도로가 용도 폐지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인고속도로이거든요. 그 경인고속도로가 청라지구 넘어가는 곳이 일반 도로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갑자기 고속도로 주변 땅이 맹지에서 대지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게 되면 큰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관계인은 도로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저 도로를 폐지하거나 저 도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때 이해관계인은 도로를 사용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에서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토계획법에 기반서인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서인 도로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건축법에서는 수용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로 만들고자 하면 누구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도로 없애버리고자 한다면 없애버리면 이익이 소유자에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 사용하는 자의 동의받은 때만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 닿으면 이 도로 만드는 법이 한 20개 법률이 있습니다. 저걸 잘 공부하시고 열심히 해놓으시면, 특히 민법에서는 주의 통행권 공부하셨죠. 그게 도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 도로 만드는 방법을 숙달하시게 되면 맹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실력이 생기시고, 맹지가 대지로 바뀌게 되면 최소한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이 뛰어오릅니다. 그것만 전문으로 해도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모두 뭐가 된다? 대지가 되게 됩니다. 그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만약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로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땅이 있다면 그 땅은 맹지이지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는 도로에 붙어 있을 때만 대지이고, 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은 접도 길이가 2m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 한 대와 사람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출입 통로 역할하는 것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2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대지다, 맹지다. 맹지.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냥 도로가 아니라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큰 건물의 경우는 두 대 차량이 서로 교차해서 대지에 드나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도 길이가 4m 이상이고 도로폭은 6m 이상. 그리고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데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은 성함이 이육사입니다. 저 처음에는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육사인 줄 알았거든요. 교도소의 수감번호가 이육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육사란 말 보게 되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고, 364란 말 보게 되면 걔는 공장과 관련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규정이다. 264, 364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해 있다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건축선이 한다. 그래서 도로부터 건축선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한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건축선, 저 두 가지 정리하시는 게 일입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저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선과 관련되어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띄어 건축해야 된다? 반메타. 그러면 이 세 곳이 이웃한 대지 경계선이라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각각 0.5m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메타 띄울 필요 없죠.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띄우는 것이지 이 도로로부터는 띄울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도로를 잠식해서 건물 건축하면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투에 딱 붙여 건축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곳은 민법 규정에 따라 건축 제한을 받는 반면 이 도로로부터는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된다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한계선, 그게 뭐다? 건축선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게 됩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건축선 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소요너비 미달.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 동일해 놓습니다. 소요너비 2분의 1, 2분의 1 동일해 놓습니다.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라 하고,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되는 수평 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 경계선 동일해 놓으시고 소요너비 동일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화폐 개혁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 모른다. 그런데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당시에 길을 돌아다니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로는 2m 또는 1m가 충분히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런데 1962년도에 건축법 제정하면서 이 도로폭을 4m로 획일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갑자기 도로의 폭이 4m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2m, 1m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차 정비 사업에 몰빵하신 분이 계셨죠. 현대 정 회장님. 성공하셨습니까? 망하셨겠습니까? 그분은 30년 전을 미리 앞서서 투자하시다 보니까 그때는 망하셨다던데요. 그 이후에 현대건설 하시면서 돈 좀 벌어져가지고 현대자동차를 좀 일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자동차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폭이 2m인데 그리고 법이 갑자기 개정되어서 4m로 바뀌었는데 저 2m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 분은 법령이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기득권 보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건물을 소유하고 유지하신 분입니다. 대신 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2m 도로는 건축 법령에 부적합하거든요. 이곳에는 건축 허가 받고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 중에 도로용지 내놔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공법에서는 공평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폭 2m 도로를 폭 4m 도로로 만들고자 한다면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때는 각각 1m씩 도로 용지를 내놓게 되면 현재 2m 도로와 각각 1m씩 부담하게 되면 충분히 4m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반면 한쪽이 절벽, 경사지라 표현합니다. 또는 철도부지입니다. 지금은 건축기술이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하천 복개에서라도 도로 만들 수 있지만 1962년도에는 경사지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한쪽만 대지가 존재한다면 이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얼마? 2m를 도로 용지에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2m 도로일 때 이야기이고 만약 도로 폭이 1m라고 하면 각각 1.5m 내놔야 되죠. 두 번째 경우는 3m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조건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된 이 노란선의 위치, 기준 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 노란선은 미래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미래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선과 하연 사이의 공간은 미래는 도로 만들어질 예정지이죠. 우리가 앞서 보셨을 때 예정 도로는 대지이다, 도로이다. 예정 도로는 도로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선은 분명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선이 현재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아니라 건축선이 대지 특정한 곳에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로 소요너비가 충분한 때이다, 미달된 경우이다. 미달되었다고 하면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미래는 대지와 도로 사이 건축선이 달라질 수 있죠. 그 건축선 위치가 어디인지. 만약 아무런 이야기 없다고 하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고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며 한쪽만 대지이고 다른 한쪽이 경사지 등이 있다면 저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소요는만큼 후퇴한 곳이 건축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노란 선과 하얀 선이 도로 예정지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첫 번째, 양쪽에 대지가 존재합니다. 도로 중심선입니다. 도로의 소요 너비가 4m라고 하면 저 4m의 2분의 1 얼마입니까? 2m. 그러면 현재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는 현재 도로이고 대지 소유자가 1m 도로 용지로 내놔야 되죠. 그때 이 노란 선, 이제 빨간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빨간 선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뭐란다?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합니다. 그 건축선 지정되는 위치가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한쪽만 대지가 존재한다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소요 너비만큼 물린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취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건축선과 건축선 지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건축선 지정된 것은 눈에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대지 어떤 특정한 부분이 건축선이 미래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한쪽만 대지가 존재한다. 한쪽이 경사지다. 이 말 나오면 경계선과 소요 너비가 건축선 지정 기준이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이제 우리 이것만 잠깐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되면 지정된 건축선과 현재 도로 경계선 사이 공간은 예정 도로 용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한쪽은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 부지 쪽으로는 도로 확장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한쪽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접해 있는데 현재 도로 폭이 3m이고 가로 세로 거리가 각각 10m이며 작은 사각형은 20m, 20m이고 얘는 10m, 10m라면 이때 대지 면적,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 구하라고 시험에 낼 수 있거든요. 이걸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사각형을 2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곳이 20m인데 작은 사각형이 10m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은 10. 그래서 10 곱하기 20 하면 큰 사각형은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철도 용지 쪽으로는 도로 확장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폭이 3m라면 소요 너비인 4m 충족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는 1m를 도로 용지로 내놔야 되죠. 그러면 세로가 20m인데 작은 사각형이 10m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은 10. 그리고 10이지만 1m 우체시켰다면 9. 그래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작은 사각형의 대지 면적은 90.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지인 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290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우리를 고민케 하거든요. 그냥 사각형 나오면 참 좋은데 이럴 때 사각형을 2개 만드는 쪽으로 그러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디귿 건축 제한이란 말 찾았습니다. 가번이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추천없습니다.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한계선의 준말이었습니다. 건물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 침범하는 건축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건축선은 원활한 도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등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단면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차도 인도에 접해 있는 땅이 대지라면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고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선 침범하는 건축행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서울의 지하철 역사는 보통 도로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큰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물 중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결 통로는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기 때문에 건물과 함께 있을 때는 얘도 건축물 자체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결 통로는 분명
건축선 침범했지만 지표 아래입니까? 지표 위입니까? 지표 아래라고 하면 교통에 방해될 일 없죠. 그래서 지표 아래는 건축선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표 아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란 말 듣게 되면 그때는 틀린 질문입니다. 그냥 건축물은 건축선 침범해서는 안 되지만 지표 아래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봐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번과 관련된 질문 나왔을 때 지표 아래란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번에는 높이 4.5m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끔 육교 밑에 4.5m 초과하는 차량 통과 금지라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4.5m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4.5m라는 말만 확인해 주시고 출입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를 벗으시는 게 일입니다. 아마 올해도 시험에 내게 되면 이쪽 범위에 나오는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좀 애매합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 낸다고 하면 그림 문제 정도, 아까 대지 면적 계산하는 그런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113페이지에 대지 함께 보십니다. 대지 조경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두 줄 밑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대충 60평 이상을 말하는데 이곳에 건물 건축하는 때는 나무 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경 의무가 생략되는 것으로서 박스 속에 2번, 3번 묶어 놓으시고 8번 봐주셔야 됩니다. 연면 작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창고를 말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각각 추천해놓으시고 제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부담되는 제도인데 우리 타워팰리스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타워팰리스에는 1억 2천짜리 소나무가 두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에 일하시는 관리 사무장 계시는데 아파트 소장 계시는데 아침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소나무입니다. 걔들이 잘 지내는지. 그게 이상하다 하면 바로 잘리시거든요. 괜한 얘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진짜 돈 많이 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라고 하면 얘는 규모 작은 거다, 큰 것이다. 커 보이지만 미만이란 말 붙어 있으면 얘는 작은 것. 작은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시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무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류시설이 공업적이나 녹과농장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조경 따로 할 필요 없지만 사람 많이 다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는 조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물류창고가 500, 100이랄지라도 그 만들어지는 곳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인 때는 반드시 조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 시험에 주거지역에 건축된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의 경우는 조경 의무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드립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관계없이 반드시 조경하여야 한다. 그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번, 3번 보셨습니다. 저 2번, 3번과 관련되어서는 공장과 관계된 사항으로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된 공장이라면 조경 의무 생략한다. 그러면 이 공장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공업지역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공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따로 남에게 보여줄 일 없기 때문에 규모 작은 것, 1500 미만, 5000 미만일 때는 조경 의무가 생략된다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재미로 5번 축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축사에는 소를 키우죠. 소가 먹이 다 먹고 나면
나뭇잎을 따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식거리로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나무 심어줄 필요 없다. 그래서 축사는 조경 의무 대상에서 면제 생략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지 분할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60, 150, 200이라는 말만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대지 분할과 관련되어 우리 민법이나 등기법 공부하실 때 건물 건축된 건물인데 땅이 넓다라고 하면 일부를 분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죠. 분필하기 전에 법령에 따른 분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있는 대지라면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없는 나대지라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분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은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만약 주거지역이라면 6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최소 60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에 건폐율 적용하게 되면 5, 6, 7이거든요.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 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대지 면적이 60이면 50%의 건폐율 적용해서 건축 면적은 30제곱미터, 10평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 대지 분할 제한이 없어 저 주거지역의 땅이 10제곱미터인데 이곳에 건폐율 50제곱미터면 5제곱미터. 이런 작은 건물이라고 하면 제가 들어놓여 있으면 팔과 다리는 벽을 뚫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집으로서의 기능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60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분할된 이후에 면적이 각각 60이라면 분할 전의 면적은 12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300 이상일 때, 녹지지역은 400 이상일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천안에 지분 쪼개기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천안에 한 평이면 한 3.3제곱미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0.5평에 그리고 원룸이 있거든요. 0.5평에 원룸이 있거든요. 대지 지분이 0.5평이고 원룸이고 그러면 우리 도전법 공부하시면서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의 조합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이 200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 지분 쪼개기 하고자 한다면 언제 지분 쪼개기 해야 된다? 그 전이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정비 예정구역 때 그래서 가끔 지방 군도도시 중에 진짜 기간설이 잘 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우리 원정 가가지고 지분 쪼개기 하는 것도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으신데요. 대신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지분 쪼개기와 관련된 사항은 일단 별개로 하시고 다만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한다면 주거지역은 60, 상업적 공업지역은 150. 이것은 분할 전의 면적입니까? 분할된 이후 면적입니까? 분할된 이후의 면적이 최소 60, 150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할 전에는 그 2배 이상은 돼야 되겠죠. 얘를 조례에 심어놓으면 지분 쪼개기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공법상 규제가 없다고 하면 규제가 미흡한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으시거든요. 그냥 재미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60, 150, 200 그렇게 하나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 건축물과 관련되어 양가로 1번 구조 설비 사셨죠. 여기 구조 설비 파트는 보통 하나 나오는데 작년에는 공부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작년 시험이 쉽게 나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제정신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구조 설비 파트가 2문제 나오면 진짜 어려운 것이고 하나 나오면 좀 만만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험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니은번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대신 얘는 모의고사용으로 올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용으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기억 구조안전 확인 하셨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때 설계자 추천없습니다. 구조안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리어먼입니다. 구조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물의 건축주는 건축주 동원해 놓습니다. 해당 건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 받아 착공신고하는 때 착공신고 추천없습니다.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묶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층수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500.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만 동원해 놓습니다. 제외한다. 어차피 창고만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의 건축물, 정원 높이가 9m 이상의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9번 단독택, 공동택 줄쳐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시험용입니까? 모의고사용입니까? 예. 정확하게 왜 공부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응용되어 문제가 한번 만들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것만큼은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법과 관련된 건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로서 도로에 관한 제한과 대지에 관한 규정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여기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뭘 열심히 공부한다? 조경. 대지에 적용해야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것, 공장과 물류시설 두 가지를 꼭 한번 보시고, 특히 물류시설과 관련되어 주거적 상업지역의 경우는 조경 의무 발생합니다. 규모 관계없이 조경 의무 발생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만약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이미 나무 많거든요. 그러한 곳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여 나무 심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이 구조와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설비와 관련된 사안들 중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 미관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안전과 관련되어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이 모두 구조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안전 확인 대상 중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IMF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설계회사가 공간이라고 하는 설계회사에 있었거든요. 걔가 부도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그 건물 붕괴되었다면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너진 것이거든요. 해당 건물 설계했던 설계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다니시는 건축사 자격증 가진 분이 있으시면 꼭 밥을 한 끼씩 사주십시오. 삶이 힘들어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건축사 분들이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 몇 분 못 봤거든요.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분만 7분이 계십니다. 벌이 좋으면 학원에서 수업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대신 그분들이 일단 다른 방향으로 돈벌이 한다고 하면 큰돈 버실 텐데 그런 게 또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그냥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붕괴되게 된다면 해당 건물을 건축했던 자에게 책임지우고자 건축주에게 착공신고 시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그러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이라면 이 기둥이 촘촘하게 세워지면 위층에 아무리 무게 나가는 건물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그 무게 지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게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 기둥 사이에 아주 무거운 물건을 쌓아놓게 되면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얼마? 10m 이상. 그래서 둘 10에 해당되게 되면 모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데, 우리 둘둘 치킨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배달 주문 한번 시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외형은 그렇지만 양이 좀 작아가지고 닭은 한 마리는 못 먹겠던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둘둘 치킨 시켜보면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 생각해 주십시오. 둘둘 칩입니다. 그러면 이 둘둘 칩을 전부 더하고 갑자기 1을 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걔가 높이 13m입니다. 둘둘 칩에서 1 빼면 높이는 13m 이상. 그리고 둘둘 칩에서 1을 갑자기 빼버리면 10에서 1 빼버리면 9입니다. 그래서 정화 높이가 9m 이상. 그래서 둘둘 칩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바로 한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한옥의 경우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구조에 해당되는 건물이 한옥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저 한옥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 풀어줘야 된다. 규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둘둘 칩이 아니라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러한 때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고, 여기에 못 미치면 서류 제출할 필요 없죠.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목구조 건축이라는 말 보게 되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9번 보시니 단독택과 공동택이라는 말 찾으셨죠?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광의의 단독택은 1층, 2층짜리 협의의 단독택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중택, 이 다중택의 용도는 보통 하숙집입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택, 그리고 시장님이 살고 있는 관적, 공간, 이 네 가지를 뭐란다? 단독택, 광의의 단독택이라 표현합니다. 같은 단독택이란 말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는 광의의 단독택이고 하나는 협의의 단독택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5계층 이상을 아파트,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대, 그리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 이러한 네 가지 형태를 뭐란다? 공동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세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계층 이하라면 1층짜리 다세주택도 가능하죠. 그리고 다세주택의 동당 바다 면적합이 660 이하라고 하면 150짜리 다세주택 가능하죠. 그래서 1층이고 연면적 15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은 건축주가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원래 비주택의 경우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둘둘 칩일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9번에 우리 9번 주셔 놓으셨죠?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인 때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9번에 단독택과 공동택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규모 관계없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고, 비주택의 경우는 둘둘 칩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둘둘 치킨에다가 한번 배달시켜 보면 둘둘 칩이 아마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면적과 관련되어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창고, 축사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창고가 무너지게 되면 인명피해는 없겠죠. 사람 다칠 일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고가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인데 층수가 2층 이상이면 지금 창고와 관련된 특례는 연면적에 국한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라면 그러한 창고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지만 다만 창고 제외한다. 확인되십니다. 저 창고에 대해서는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만 특례 인정하고 다른 요건인 층수, 기둥 간 거리, 높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작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바로 시험 나왔지만 이걸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고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과거에도 자주 시험에 나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건축법 진도 나온 만큼 문제 풀게 되었을 때 응용 문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괜찮으십니다. 다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높다, 낮다. 좀 낮은 형태입니다.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에게 물어보면 여기 표시 막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3개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만 표시해 놓으시고 별표 하나만 해 놓으시고 둘 10이라는 말이 눈에 항상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이거 내진 성능 확인 찾으셨죠? 우선 나번부터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 등으로부터 건축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의 용도 등에 따라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내진 등급 추천했습니다. 우리 냉장고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 해서 1등급부터 5등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등급제는 남양주에만 따로 적용한다? 전국에 함께 적용한다. 전국에. 그래서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는 장관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진 등급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 등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시길 건축에 대한 건축 허가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특광시군이다. 특광시군구청장이다. 특광시군구청장. 바로 지방자치단체이죠. 그래서 내진 성능 확보 여부라고 하는 것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진 설계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내진 등급 설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답은 보십니다. 답은도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옆에 게 먼저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 확인하십니다. 다음과 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받은 즉시 가로 해놓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진도 5에도 견딘다. 이러한 것들을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답은입니다. 그러면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1.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목구조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그래서 둘은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번을 별표 3개 해 놓습니다. 올해는 아마 구조 설비에 관한 파트가 딱 하나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챙겨주시는 게 바로 리얼번입니다.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 찾으셨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의 설계자는 설계자 동그래 놓습니다. 해당 건축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 받아야 된다. 건축 구조 기술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주체는 건축사이고 종에 해당되는 자가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면 종에 해당되는 자가 구조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있지 않습니까? 주종 관계 따지게 되면 주체는 간호사, 조무사는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사 자격증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거 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마 건축사보다 건물 구조에 대해서는 이분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구조기술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제가 알기에는 400명밖에 안 되고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전국에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특히 IMF 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일정한 경력만 확보하면 건축사 자격증을 막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은 다설 위에 만들어진다, 소설 위에 만들어진다. 다설 위에. 그래서 분명 구조에 대해서는 이분이 전문가인데 불구하고 이분은 조무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6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필로티 형태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을 건축사가 하는 것이다. 건축 구조 기술사가 한다. 건축사 하는 겁니다. 기술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무사, 협력하는 자, 도움만 제공하는 자. 그래서 만약 시험에 일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하기는 건축사 하지만 6층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가 구조 안전을 확인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구조 기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조무사 역할만 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구조기술사가 관여하는 것으로서 우리 일반 건축물은 몇 층 이상? 6층. 필로티란 말 붙어 있으면 몇 층 이상? 3층 이상. 우리 포항 지진 발생했을 때 4층짜리 빌라가 1층 필로티가 심하게 훼손된 것 TV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또는 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필로티 구조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조기술사 협력받은 건축사가 안전을 확인하도록 올해 법을 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필로티란 말이 있다고 하면 몇 층? 3층 이상. 없으면 6층 이상일 때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이다. 그것 확인하십니다. 별표 3개 해놓으셨습니다.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울입니다. 연면적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의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5번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오지순다 내는 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얘를 무조건 확인하실 것. 그리고 하단부의 방학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쉬었다가 해나가십니다.